매주 목요일 기후 미식회 시간이죠.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추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민망합니다. 감기가 이제 끝물인데 목소리 티 안 나죠, 이제? 네, 이제 괜찮은데요. 선생님, 그 지난 시간에 영양제 말씀해 주시고 나서 또 다른 시간대에 음식에 대한 질문이 오기도 하고 지난번에 왔는데 오늘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네. 하나는 한종애님 문자였어요. 저는 100% 채식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주변에 보면 육식하시는 분들이 힘이 세신 것 같아요. 저는 건강한데 강단이 없어요. 연관이 있는지요? 이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이제 여기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네네.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리가 체력하고 체격은 좀 다르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체격은 좋아졌는데 아하. 키도 크고 네네. 몸집도 좋은데 체력은 약해졌어요. 이것과 살짝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식하면 기운이 없고 육식을 하면은 기운이 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채식과 육식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단백질을 얼만큼 많이 섭취하느냐 아하. 또는 저도 이제 몸무게가 좀 늘어나면서 네. 약간 체력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지방의 축적 또는 근육 양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요. 아무래도 채식을 하면 단백질보다는 채소 위주로 많이 먹잖아요. 채식하는 분들도 이제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는데 네. 그래서 단백질의 양을 얼마나 많이 섭취하느냐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면서 운동을 한다면은 이게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다. 네, 전혀. 그래서 유명한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네. 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미국 선수들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같은 거는 아니다. 네. 체격과 체력은 또 네. 구분해야 된다. 네. 한종애님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874님도 이 얘기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배부르게 먹고 더는 못 먹어. 그러고도 커피 마시러 가면 또 빵을 먹게 되는데 이게 영양지혜일까요? 음식 중독일까요? 그러셨거든요. 네, 음식 중독이죠. 우리는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 되는 건데 그만 먹어야 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네. 내 몸속에서 그거를 계속 먹어라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건 뭔가 영양지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다. 우리는 그런 걸 음식 중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떨 때 영양지혜가 망가지면서 음식 중독이 오는가 할 때 이게 특정한 맛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과정에서 네. 맛이 아주 깊이 관여를 합니다. 네. 많이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네, 이제 퀴즈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후 퀴즈가 다음 중 고양이가 느끼지 못하는 맛은 무엇일까요? 였잖아요. 1번 단맛, 2번 쓴맛. 여기 보면 허근자님은 단맛이요. 단 것이 많은 요즘 같아서는 단맛을 못 느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셨고요. 3769님도 단맛. 고양이 혀에는 미각 수용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셨고요. 또 많이 보내주셨는데 한 분이 쓴맛을 찍으리라 하셨는데 청개구리님은 김치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장난으로 오답을 또 보내주셨네요. 오늘 정답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네, 정답은 단맛입니다. 1번 단맛입니다. 네. 그 또 보니까 여기 단맛 2105님 날씨가 춥네요. 오늘 하루 음악 들으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야겠죠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또 달달구리들을 먹게 되겠죠. 근데 고양이는 이 단맛을 왜 못 느낄까요, 선생님? 일단 고양이가 맛을 느낀다는 게 좀 놀랍지 않나요? 저는 동물은 다 느낄 것 같은데 맛을. 네, 맞습니다. 네. 동물들 다 느끼고요. 고양이가 단맛 수용체가 왜 없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이 맛이라는 건 왜 만들어졌을까? 맛은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맛은 음식이 내 몸에 들어오면서 느껴지는 느낌이다. 네. 그래서 배고플 때 더 맛있는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 맛을 통해서 이 음식을 더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이 음식이 지금 나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를 결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은 음식도 배가 부르면 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몸에 그러니까 맛에 대한 기억을 저장했다가 피곤한데 단 게 땡기네. 이거는 네. 바로 단맛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몸이 기억했다가 몸이 피곤하고 이제 뭔가 좀 에너지가 필요하면 단맛을 먹어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고양이의 주식은 육식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곡식을 먹기 때문에 곡식에 있는 단맛을 먹고 이걸 더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하지만 고양이는 곡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곡식을 먹고 판단해야 되는 그 미각 수용체가 발달하지 않은 거죠. 아, 그렇구나. 탄수화물, 설탕, 이 다당류, 당류를 먹고 단맛을 느끼는 건데 네. 고양이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네. 먹지 않기 육식동물이구나.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더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단맛이 단맛 수용체가 필요 없는 거죠. 맛은 결국 몸에서 원하는 영양소를 섭취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맛으로 판단하는 게 영양지혜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네. 그럼 고양이 육식을 하는데 채소에서 주로 많이 나는 그 쓴맛은 왜 느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쓴맛은 맛이 아닌가? 그 생각이 쓴맛은 고양이가 왜 느낄까요, 선생님? 그럼. 네, 그게 이제 영양지의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네. 오늘은 주제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쓴맛은 다음으로 넘기고 쓰다 네,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맛에 대한 이야기를 네. 직접적으로 여태까지의 맛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느낌이라기보다는 입 안에서 느껴지는 우리가 기존의 맛이라고 불렀던 5가지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5가지 맛이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짠맛, 네, 단맛, 네, 쓴맛. 네, 제가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네. 나머지 2개가 뭘까요? 신맛? 신맛. 네, 맞아요. 네. 신맛. 네. 또 하나가 뭘까요? 네, 고향의 맛, 땡땡, 어머니의 손맛, 땡땡 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감칠맛입니다. 우리가 감칠맛이 맛에 들어가나요? 네네, 조미료를 감칠맛 때문에 넣거든요. 네. 이 감칠맛이 5가지. 그렇구나. 기본 맛입니다. 네. 이 기본 맛은 우리 혀에서 느끼는 맛이고요. 이 혀에서 느끼는 맛은 왜 발달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더 먹어야 되겠다. 또는 이거는 위험한 음식이다라는 것을 이 혀에서 감지하는 거예요. 네. 그 감지할 때는 미각 수용체라는 것이 작용을 하는데 왜 매운맛은 맛이 아니고 감칠맛은 맛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미각 수용체가 있는 것은 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표현의 언어인 거예요. 그 맛이라는 게. 그럼 우리가 매운맛 할 때 그건 뭘 느끼고 맵다고 하는 걸까요? 통증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김치 청양고추나 이런 걸로 김치를 담그잖아요. 네. 손이 얼얼해요. 아하. 경험해 보셨나요? 그 네. 얼얼한 느낌이 바로 매운맛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거는 통각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오미 5가지 맛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미각 수용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미각 수용체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과학에서의 맛이다. 네. 그리고 미각 수용체가 없으면 맛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떫은 맛 이것도 맛이 아닙니다.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럼 단맛, 쓴맛, 짠맛, 신맛, 감칠맛 이렇게 5가지 맛이군요. 자, 그러면 이 5가지는 잘 생각해 보면 영양소하고
연결이 돼요. 아하. 단맛은 아까 탄수화물이었죠. 네, 맞습니다. 잘 쓴맛은 혹시 기억하시네요. 단백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네. 쓴맛은 미량원소. 채소에 꼭 필요한 채소를 먹을 때 우리가 쌉싸름한 그 맛이요. 맞아요. 쌉싸름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신맛은 어떤 걸까요? 신맛은 발효 음식인가요? 신맛은 비타민.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C.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조절 물질이라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을 언제 먹나 보면은 뭐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균형이 깨졌을 맞습니다. 때. 균형이 깨졌을 때 조절하는 물질이 주로 네. 비타민이고요. 그다음에 감칠맛은 그러면 감칠맛은 뭘까요? 단백질? 네, 계속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왜 소고기 맛 감칠맛. 땡땡땡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뭐 육수 내거나 이럴 때 단백질을 넣으면은 식물성 단백질도 넣으면 거기서 감칠맛이 나잖아요. 네, 버섯 맞아요. 이런 식물성 거. 단백질의 대표적인 게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들인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감칠맛은? 마지막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던 게 짠맛. 짠맛. 네. 짠맛은 우리 몸의 그 농도, 그러니까 우리 몸의 액체에는 다 농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꼭 필요하죠. 눈물도 짜고, 네, 그렇네요. 네, 혈액도 약간의 그 나트륨이 필요하거든요. 네, 우리 몸 속에 나트륨 농도. 네, 나트륨 농도 때문에 짠맛을 좋아하죠. 네. 근데 이제 이 5가지 맛 중에서 우리가 크게 그 좋아하는 맛과 네. 경계하는 맛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맛은 뭐냐 하면 먹고 더 힘이 먹어, 나는 거? 더 먹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맛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딱 느끼자마자 이건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좋아하는 맛 2가지 뭘까요? 3가지가 3가지. 좋아하는 맛, 세 가지. 단맛, 네. 감칠맛, 네. 짠맛 네, 좋아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뭐 찍었냐면 패스트푸드에 있는 맛을 한번 찍어봤어요. 네. 네. 되게 현명하신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맛 2가지는 쓴맛과 신맛. 네, 이 쓴맛과 신맛은 지금 이제 영양소로는 비타민과 그 미량 원소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미량 원소 이제 무기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네, 네. 이것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긴 하나 먹지 못하게 프로그램 돼 있습니다. 우리 영양제 안에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니까 그런 건가요? 그것보다는 네. 이 미량 원소가 하는 일이 네. 너무 많으면 탈이 나기도 하지만 또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아. 미량 원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딱 먹어야 될 음식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있어요. 그 네. 판매하는 것도 정해져 있고. 네, 네. 근데 예전에 이제 먹을 것이 없었던 시대에는 맞아요. 아무 풀이나 먹으면 안 되지. 자연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네. 근데 먹었는데 아무 풀이나 먹고 죽을 가능성이 네,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쓴맛이 나는 것들은 일단 경계에 뱉어. 이렇게 이제 우리 유전자 속에 신호가 있는 각인이 된 거죠. 거군요. 네,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또 조금 더 재미있게 얘기하면 쓴맛을 좀 덜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네. 근데 그분들은 아마도 쓴맛을 자연에서 좀 드시고 네. 후손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는 결국 물려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이 더 생존 확률이 높았을 것이고 그 쓴맛에 예민한 유전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유전적 흔적이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소도 채식을 하다 보면 채소마다 맛이 다른데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먹어도 되는 쓴맛인지 먹으면 안 되는 쓴맛인지도 예전 사람들은 구별하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입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아하. 그거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네. 향으로 기억합니다. 이거는 먹었는데 안 죽네. 이 향은 좀 괜찮네. 이렇게. 그래서 향으로요. 나중에 이제 이 향으로 기억하는 이 습성이 음식 중독과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맛에 대해서만 네네. 쭉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러면 네. 달면 왜 삼킬까? 먹고 싶으니까 힘이 나는 탄수화물. 네, 우리가 좋아하는 맛 3가지 단맛, 감칠맛, 짠맛, 감칠맛은 네. 없으면 바로 죽거나 네 조금 더 빨리 생존을 불리하게 만드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탄수화물, 단백질 반드시 먹어야 되고.
우리가 단맛을 그 앞에서 이제 그 댓글로 들어온 것 네. 중에 단맛을 느끼지 못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네, 지금 네. 너무 단맛을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단맛을 느끼지 못하면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단맛은 되게 경계해야 되는 맛처럼 이야기하지만 네. 생존에서의 단맛은 꼭 필요하고 없으면 바로 죽는 아주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쓴맛을 경계하지 않는 것처럼 네, 먹을 네, 수 네. 있는 채소만 옆에 있으니까 네. 단맛이나 감칠맛이 예전에는 이렇게 꼭 먹어야 될 것들이었는데 지금 너무 풍족하게 넘쳐나다 보니까 음식 네. 중독과 연결이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회는 너무 빠르게 그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데 네. 우리 몸은 이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네. 단맛을 먹고 나서 이 단맛이 갖고 있는 영양소가 남았을 때 우리는 간에 저장했다가 그거를 꺼내서 쓰는 꺼내서 쓰지 못하는 남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지방간이 되는 거 맞습니다. 지방으로 저장하죠. 지방간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는 예전엔 굉장히 유익했던 그 작동 기제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부족했는데 네. 먹고 나서 남는 것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면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이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단 간에 저장했다가 몸속에 저장했다가 그것도 안 되면은 지방으로 몸속에 정말 오랫도록 저장하는 이런 것들이 생긴 건데 그때는 탄수화물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네네. 그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보면 심장을 뛰게 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첫 번째 시작은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태아 임신했습니다 하면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네.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면 네 마지막 이제 심장이 멎는 심장이 멎는 산소호흡기를 떼는 네, 그런 네.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심장이 뛸 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탄수화물이다. 호흡할 때 필요한 영양소가 탄수화물인 거네요. 그렇죠. 굶어 죽었다라는 표현이 네. 탄수화물이 부족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짠맛도 마찬가지. 그래서 없으면 바로 죽기 때문에 우리는 단맛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저장할 만큼 좋아하고 네네. 그리고 그 욕구를 절대 이겨내지 못할 만큼.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용해서 음식 만드는 회사들에서 돈벌이로 단맛을 지나치게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이제 지금에는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게 본능입니다. 예전에는 네. 장수의 조건이었다. 네.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시절에는 네. 장수의 조건이었다. 근데 지금은 사회 환경이 먹을 수 있는 게 자꾸 갖춰지다 보니까 이게 음식 중독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요즘에 그 달고 짠맛에 중독되는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단맛은 없으면 바로 죽는다. 네. 짠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짠맛을 소금을 먹어도 나트륨을 흡수하지 못하는 병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암 말기 환자들에게 가끔씩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죽지 않으려고 우린 단맛과 짠맛을 무조건 좋아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음식 중독이 될 수도 있다.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 저는 단맛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릴 네, 때부터 그게 막 아주 단맛이 아니라 사탕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감자나 탄수화물 곡류들 중에선 좋아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단맛의 강도가 다른 거겠죠? 단맛은 똑같습니다. 그런가요? 강도는 똑같은데 네. 사탕이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설탕을 퍼먹지는 않는데 왜 사탕은 먹게 되지? 네네. 사탕에는 향이 약간 들어있어요. 음. 그리고 단맛이 이제 건강한 단맛으로 몸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공 단맛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리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경험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거구나. 자꾸 너무 몸에 탄수화물이 없는 상태, 배고픈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단 것들을 계속 먹다 보면 우리 예. 몸에서 저 단맛이 너무 좋다. 강렬하게 나한테 빨리 혈당을 올려준다라는 신호들이 이제 한번 학습되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식습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흥미로우시죠? 다음엔 우리 향과 관련된 말 또 오늘 못다한 얘기 마저 이어가 볼게요. 한종애 님이 백 선생님 덕분에 의문이 풀렸습니다. 단백질 들어있는 거 더 섭취해야겠네요 하셨는데요. 백남정 선생님 오늘 선물도 준비해 오셨는데 채식라면이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답자 한 분께는 김치 세트가 가고요. 또 다른 분들께는 백남정 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채식라면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채식라면이 예. 저희 인천의 강화 섬쌀로 만든 쌀라면입니다. 와, 네. 그렇구나. 쌀라면. 네. 어떠셨나요? 자, 오늘 듣고 궁금하신 점 문자나 밴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2주 후에 선생님 나오셨을 때 또 궁금한 점 풀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다음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내일의 기후 뉴스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미래 뉴스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가상의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항상 1번은 가상 미래가 아니고 현재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요. 네. 어디 따뜻한 곳에 들어가서 뭔가를 개발해 가지고 왔는데요. 직접요? 네네네. 지금 요 앞에 보시면 이게 보시면 레고 블럭이잖아요. 지금 보이는 보이나요? 라디오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손으로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제가 네네. 들고 있을까요?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네. 지금 뭐 어린이들이 네. 뭐 조립하면서 뭐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교육 목적으로도 쓰이는 레고잖아요. 블럭입니다. 네, 네네. 블럭. 네, 이 블럭에서 저희가 이 건축이랑 좀 비슷한 양식을 가지고 있죠. 네. 여기에 태양광 패널을 작게 만들어서 얹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가동을 해보면 불이 들어오네요. 네네네 이렇게 조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USB를 연결을 꽂아서? 해서 어떤 부하든 예. 여기 적절한 부하라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이 블럭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블럭 앞에 불이 들어온 게 코드를 꽂은 게 아니라 이 태양광 패널과 연결돼서 불이 들어온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태양광 패널이 있고 네. 이걸 열어보면 이 안에는 작은 배터리와 솔라 컨트롤러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를 다 같이 조립하면서 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어린이들이 만든 알 수 있게. 교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솔라 블럭입니다. 이것도 이번 설 선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관심 있으시면 이제 거의 개발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니까요. 이제 한번 저희가 보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보급을 하면 파주회 시민발전협동조합에서 보급을 하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네. 태양광 레고 한번 줘보세요. 제가 여기서 한번 들고 있어요. 태양광 레고를 어린이들이 이런 블록 놀이를 할 때 실제로 태양광 패널을 안전하고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봤거든요. 항상 최근 소식이 뭔가 막 기발한 게 항상 있으셔서 이거를 갖고 오셨길래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역시나. 네. 앞으로 이제 건축을 할 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네.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하는 요소다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어릴 때부터. 하는 교육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흥미진진한데. 자, 이제 현재 뉴스가 사실 저는 더 궁금한데 일단 오늘은 가상 뉴스 시간이니까 미래의 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뉴스는 가상 뉴스입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 지표 GCI로 평가하면 세계 67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처음으로 제안하여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새로운 경제 지표 순환 경제 지수
즉 GCI가 등장했는데요. 한국은행이 2034년도 최초 자체 평가한 이 경제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GCI는 전 세계 67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지수는 그동안 GDP 등으로는 잡히지 않는 재활용, 순환경제, 생태가치 등이 직접 반영되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인데요. 기존의 GDP로는 전 세계 30위권에 근접하던 우리나라가 단숨에 중진국인 67위까지 떨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추락이 눈에 띄는데요. 국내 총생산 세계 1위를 자랑하던 미국은 순환경제지수에 따르면 15위로 떨어져 확실히 이 경제지표가 기존의 자원 약탈적인 경제지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한편 GCI의 개발자인 윤나참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의 후보에 오를 수도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2034년도 GDP 1위는 미국, GCI 1위는 독일, 국민 행복지수 1위는 부탄입니다. 네. 부탄은 2034년에도 국민 행복 지수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GDP로는 미국이 1위인데 GCI로는 독일이 1위다. 그 GCI를 순환 경제 지수라고 해서 순환 경제, 생태 가치, 재활용 이런 게 반영되도록 지수를 만든 것이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아나바다도 여기에 들어갈까요? 저희가 1인당 국민소득 하면 GDP인데 GDP 3만 불 시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나바다는 GCI에서는 이걸 높이 평가하겠지만 GDP엔 이게 어떻게 들어갈까요? 안 됩니다. 반영이 안 되고요. 국민 총생산이나 국민 총소득 어떤 측면에서도 당근마켓에서 예를 들면 무언가를 사고 팔았다. 네. 그때 경제 행위가 일어나잖아요. 네. 이 행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네요. 지금의 GDP 기준은. 네네. GDP 높은 나라가 되려면은 아나바다를 안 해야 되잖아요. 계속 새 물건을 사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새 물건을 사야 새로 생산이 일어나고 네. 이것이 이 경제 지표로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습지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네. 하면 사실 GDP에는 이 공원 입장료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생태 습지를 통해서 생성되는 경제적 가치, 생태 경제적 가치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또 농경 사회에서 예를 들면 물물 교환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은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사실 GDP라는 성적표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요. 잉여 생산물 의 교환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럼 잉여 생산물이 값싸게 교환돼야 되기 때문에 값싼 에너지를 통해서 최대 생산력을 갖고 최대 잉여 생산물을 시장에 내놓아서 거래가 돼야 숫자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써야 되고 그거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산다는 개념의 이 경제라는 개념이 한 가지 지표에 의해서 우리가 늘 평가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나바다를 제대로 평가해서 국민 후생이 경제 지표에 현실적으로 반영된다면 이 잘 산다는 개념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그 중요한 발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수에 따라서 GDP 지수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 된 것 같았다가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GDP. 우리도 매년 발표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네네. 아닙니다라는 개념을 우리나라 12위다. 맞아요. 예를 들면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불을 넘었다. 안 넘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분마저 달라지잖아요. 네네. 우리의 기분마저. 이거 하나의 그냥 성적일 뿐입니다. GDP에도 역사가 있거든요. GDP는요.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가 뉴딜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으로 개발한 지표입니다. 그러면 뉴딜 시대의 지표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 이 100년 만에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반영하는 경제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네요. 20세기 초의 기준으로 초중반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GDP인데 그러면 새 것을 사는 것보다 아나바다가 사람들이 더
좋아하도록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네, 걸까요? 그게 기분마저 좋아지게 하려면요. 네. 뭐 예를 들어 보면요. 프랑스에는요. 낭비 방지법이라는 게 낭비 방지법. 네, 2020년에 시행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2020 작년 7월부터는 예를 들면 옷을 수선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버리지 않도록. 네네. 네. 그럼 이제 인증된 수선집에 가면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그 각 경제적으로도 수선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인데요. 네. 그 보조금은 어디서 충당하는가? 네네. 예를 들면 새 옷값에 그걸 포함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아하. 그럼 일종의 관세 역할을 하게 되세요. 새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덜 생산을 하게 되죠. 이걸 만약에 GDP의 관점에서 보면 나라가 떨어지죠. 가난해진다라고 맞아요. 평가가 될 것입니다. 생산이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프랑스 정부가 만들어낸 보조금이라든지 이를 네. 통해서 만들어내는 경제적 효과를 GCI에 의해서 이제 예를 든 겁니다만 네. 평가하게 되면 변함없는 경제 생활에다가 자원 소비를 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GCI로 새롭게 평가를 해보는 것이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공감이 가네요. 헌책방에서 책을 많이 사는데 헌책방에서 책을 사면은 그 인세가 작가나 출판사에 전혀 가지 않고 그냥 헌책방 사장님만 그 돈을 버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작가들은 헌책이 자기가 인기 있어서 한참 팔리는데 인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네네네.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스팅의 Shave on My Heart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뉴스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가상 뉴스 들어가기 전에 이 태양광 블럭 레고와 비슷한 블럭에 관심이 많네요. 주형주 님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얼마예요? 가지러 갈게요. 그러셨고요. 3804님이 그 보여주신 태양광 레고 바깥 태양광이 아니라 실내 등으로도 충전이 되나요? 그런 고난이도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량이 예. 실내 LED 등은 아마 일반적인 LED 등은 미치지 못할 겁니다. 아하. 직사광을 쬐어줘서 밖에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꼭 밖에 안 놔두더라도 거실 창 끝에 햇빛이 막 네네. 들어오는데 이렇게 놔두면 되겠네요. 아하. 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2만 원 초반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이 정도 장난감에 그 정도면 비싼 가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가상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2034년) 경제 트렌드 뉴스. 태양광 부동산 중개사 솔라랜드 3년 만에 주식시장 상장. 2034년 창업 3년 만에 침체된 부동산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태양광 전문 부동산 중개 사이트 솔라랜드가 처음으로 기업 공개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따상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솔라랜드는요, 지난 3년간 총 거래액 10조 원을 넘어서며 부동산 불황의 시대에 국내 최대의 부동산 거래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솔라랜드는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부지나 태양광 발전과 결합된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여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중개업체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솔라랜드의 서혜영 대표는 부동산학과를 졸업하고 태양광 시공사에 근무하며 오랜 기간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솔라랜드를 통해 이 국토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하, 이제 이런 부동산도 나오는군요. 이게 부동산과 태양광을 어떤 관계로 보고 이런 창업을 생각하셨나요? 네. 부동산과 태양광은 사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탄소 배출을 안 한다는 특징. 네.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면적의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농업하고 좀 흡사한 측면이 있어요. 면적이 중요하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면적 대비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받는데요. 네. 이 측면에서 대도시에서는 밀려나고 농촌에 가서는 우세종으로 자리 잡는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이게 지난 10년간 태양광 발전의 확산 패턴이었습니다. 패널을 쭉 설치를 하려면은 농촌처럼 면적이 많은 곳으로 가야지 도심에선 못했던 비교적 건가요? 저렴한
면적 확보 가능해지니까. 전략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태양광 발전은요. 부하가 높은 곳, 부하가 있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네, 네. 그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력량을 사고 파는 가치만 존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남에서도 100원이고 강남에서도 100원입니다. 어디에다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어차피 송배정관 또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솔라랜드가 창업을 성공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지금 뉴스입니다. 광주에 가면요. 아 이거 2023년 네네네네. 얘기인가요? 예. 일반 부동산인데 네. 태양광 토지거래라고 아. 이렇게 분야를 전문화하는 예. 부동산 중개업자가 등장한 거를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뭐 보통 보면 뭐 공장, 창고, 토지 해서 땅이라고 크게 써놓고 전문으로 거래하는 중개업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전문화된 거래 종목, 전문화된 컨설팅이 충분히 특화될 여지가 태양광에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태양광 발전으로 자본이 흐르고 이제 건설 압력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전문 중개업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침체기 벌써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장기간 계속된다고 볼 때 그리고 부동산 화랑이라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권장될 만한 현상도 아니거든요. 탄소 배출을 줄이려다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유일하게 솔라랜드에 돈이 돌게 될 것이다. 부동산에 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하려면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역시 돈 많은 사람들이 가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솔라랜드를 찾게 될까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를 들면 옥상 면적이라는 것이 이제 태양광에 필요한 네네. 요소인데요. 옥상이요. 현재 부동산 중개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안 않거든요. 되니까. 바닥이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즉 옥상을 놀리고 있는 수많은 건물주가 옥상 공간을 내놓고 자본을 누군가 대서 발전소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연결해 준다면 이것이 충분히 시장이 될 거라는 얘기고요. 기존에는 임대료가 뭐 역세권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면 네. 뭐 주변 음영 아니면 뭐 건물 방위, 각도 예. 이런 것들이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뭐 독특한 전문 시장이 부동산 전문 시장에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붕 태양광을 세우려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대도시에는 지금까지 재개발 압력이 있어서 네. 내 건물 다시 지을지도 모르는데 태양광 뭐하러 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동산 이제 화랑 논리가 있었다면은 그래서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곳. 거꾸로 부동산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곳, 뭐 중소도시쯤이 될 겁니다. 네. 이런 곳에 기존의 재개발 논리가 한계에 부딪힌 곳부터 솔라랜드의 시장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참 흥미로운 조만간 어디에 투자해야 할 것인가를 상상하게 하는 흥미로운 미래 뉴스였습니다. 내일의 기후 2기관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재미있는 미래 뉴스로 전해주셨네요. 다음 소식도 또 기대가 되는데 또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